안녕하십니까. 주말까지 말이죠. 낮에는 상당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네요.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사방 끝나고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전남 신안군 대형 여객기 좌초 속보가 딱.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 11년 전 그 생각에 제발 기도하는 심정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267분 또 구조하느라 애쓴 해양경찰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자, 조사해봤더니 항해사가 휴대폰으로 뉴스보다 생긴 사고였다죠. 정말 나쁜 사람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달립니다. 송파 거여 1단지 아파트 정자예요. 엄연한 금연구역임에도 앞서 보셨죠? 저렇게 대놓고 담배를 펴대서 죽겠어요. 유치원 바로 앞인데 하신 김양수님. 자, 부산 동해선 열차입니다. 발냄새 멀리 퍼지라고 열심히도 흔들어 제끼네요. 종 내리고 신발 신어 하신 김희선님. 자, 저희 형부가 광양에서 커피숍 합니다. 건강 문제로 며칠 쉬고 출근했는데 학생 손님들이 건강 기원하는 손편지를 저렇게 붙여놨네요. 가게 정리할까 생각했던 형부가 더 힘내야겠다고 하네요. 감동입니다 하신 정현정님. 자, 고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양재혁 교수님은 다른 의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존경하고 감사해요 하신 황수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난립니다. 톱배우 부부 탄생. 자, 진짜 이 두 사람 도대체 언제 결혼하는 거냐 정말 궁금했었잖아요. 강산이 한번 변하니까 이제 땅 종을 울리네요.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배우 신민아 씨와 김우빈 씨 커플이 열애 10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김우빈 씨가 오늘 팬카페에 직접 자필 편지를 올리면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해온 연인, 즉 신민아 씨와 가정을 이뤄 이제는 같이 걸어가 보려 한다며 응원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달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뤄질 예정이고요. 이 두 사람 모두 작품 촬영과 홍보 일정이 있는 데다가 최대한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서 가족과 친지만 초대해 비공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5살 연상연하 커플이죠. 특히 김우빈 씨는 과거에 한 방송에서 한 35살쯤에 결혼하고 싶다 밝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이 만 36살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사실 이 신민아 씨가 어제 자기 손가락에 막 이 반지를 낀 그런 사진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힌트를 줬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커플 열애 발표 2년 만에 정말 큰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 사람. 지난 2015년에 의류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면서 그때 연인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은 금방 열애 사실을 알렸어요. 근데 문제는 2년 지난 2017년도에 김우빈 씨가 암이라는 게 소식이 들렸고요. 2년간 투병 끝에 완치가 됐는데 계속 열애를 계속 이어갔던 걸로 보이고 이제 10년간 결국 만나서 결국은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 보통 이런 톱스타들 결혼 소식 전해지면 누가 아깝네 막 이런 댓글 갑론을박이 달리잖아요.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요. 신기하네요. 저는 둘 다 아까운데 사실. 진짜? 뭐 농담이었고요. 예. 저런 커플도 좀 있어야 요즘같이 팍팍한 세상에 또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이 많이 축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젓갈 냄새가 안 나. 자, 김치 장사를 하는 제보자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여보시오, 먹는 걸로 그러면 안 돼. 반품해드린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한국이 아니라 내가 진도서 사고 바다가 온 놈이요. 젓갈들이 하나도 맵집을 이렇게 안 먹어. 사장님, 젓갈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젓갈이 잘 삭으면 그렇게 냄새가 안 납니다. 뭐가 왜 이게 젓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야, 후바이 버려. 시방 나가 진도 바닷가 산 놈이란 게
젓갈 냄새가 하나도 안 나부르야. 아, 전라도 사투리는 언제 들어도 구수합니다. 사투리는 구수한데 내용이 그렇지가 그렇습니다. 않아요. 정감이 없습니다. 자, 제보자 광주광역시에서 택배 전문 김치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보자네 김치가 젓갈을 많이 넣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이 제보자네 김치를 사겠다, 주문을 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진도에 사신다는 어느 고령의 남성에게 주문을 받았는데 제보자 첫 주문이니까 1-2kg만 먼저 드시고 입에 맞으면 그때 대량으로 주문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이 남성은 배추김치와 석박지 총 15kg, 무려 18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주문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김치를 배달받은 남성 받자마자 전화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바닷가 사람인데 젓갈 맛이 안 나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해온 건데요. 제보자가 젓갈이 잘 숙성되며 젓갈 맛이 안 난다. 대중적으로도 선호도가 높은 이 냄새 안 나는 젓갈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서 아니 그래서 혹시라도 입에 안 맞으실까 봐 일단 소량만 주문하라고 추천을 권고를 해드렸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남성은 되려 화를 내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답니다. 아, 우리 양 변호사님도 진도랑은 좀 떨어져 있지만 순천 바닷가에서 사셨잖아요. 순천 바닷가, 여수가 바다에서 가깝고 순천은 바다가 아니긴 한데 아무튼 호남 지역에 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하지만 지역마다 의외로 맛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 쪽의 음식은요, 양념이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흔하게 하는 오해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환불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절차도 쉽진 않았던 게 그 택배를 먼저 보내주시면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부득부득 또 환불부터 먼저 해달라 그래서 또 그것도 들어줬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 남성이 구청 위생과 소비자 고발센터 시청까지 뭐 여기 그냥 다 신고를 했던 겁니다. 결국 구청 위생과 직원이 와서 검토까지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해요. 그래서 제보자분도 너무 억울하니까 협박하고 영업방해 이런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똑같은 피해를 입을까 봐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요즘 젓갈 냄새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좀 특이합니다. 젓갈 냄새도 나면 난다고 또 뭐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컴플레인이 과연 맞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젓갈 냄새 안 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나요?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폭행의 절도까지입니다. 자, 주차 금지 표시판 순환시대 첫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밤중 길을 걷는 남성, 그런데 갑자기 뻥! 주차 금지 표지판 발로 차! 한 번 더 뻥! 마지막 뻥! 그가 지나간 자리엔 픽 쓰러진 주차 금지 표지판만 줄줄이. 아, 꼭 저렇게 안 깨지고 안 비싼 것만 발로 빵빵 차는 것 같아요. 정신 말짱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한 남성이 건물 앞에 그 주차 금지 표시판이 돼 있는 거를 지나가면서 뻥 차고 또 뻥 차고 뻥 차고 다 쓰러졌습니다. 저 남성이 지나간 자리에 저렇게 다 주차 그 표지판이 누워 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쳐다는 봤는데 이 글 쓴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몰상식하다, 황당한 신경을 보였는데 만약에 주차 금지판이 저기 조금이라도 파손이 나면은 또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저게 또 많이 깨졌으면 또 손해배상 받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화난다고 하더라도 장난으로 했는지 화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주차 금지 표지판을 차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그 건물주도 피해 보겠죠. 저렇게 하게 되면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른 아침 뒷짐지면서 저 걸어오는 여성 좀 보세요. 주차된 차 사이로 들어가더니 어디 보자. 어머머머머, 얘가 딱 내 스타일이네. 아유, 자, 한 손으로 주차금지 표지판 들고 스르르 사라지는 저 여성 좀 보세요. 그 와중에 제일 괜찮은 거 골라가는 거 봐, 진짜. 자, 주차 금지 표지판 저게 길에 그냥 막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저것도 소유자가 있고 저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제보자 집 앞에 있던 주차 금지 표지판이 사라진 걸 발견하고 이거 어디 갔지 싶어서 CCTV를 보니까 저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고령의 어떤 여성이 와서 아주 튼튼한 주차 표지판을 금지 표지판을 가져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인근 건물에 사는 사람이고 아이고. 자기 집 앞에 가져갔던 걸로 보여요. 근데 거기 이제 가져간 다음에 동호수를 또 표시해 놨대요. 이젠 내 거다 뭐 이런 뜻으로 한 것 같고요. 아, 사실 참
몰상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범죄 얘기는 할 필요도 없이 몰상식가 저 자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반말이는 안 돼요.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저와 저희 딸이 평소에 자주 가는 단골 오리고기 식당이 있는데요. 오리 반마리를 시키면 볶음밥까지 주는데 둘이 먹기에 양이 딱 맞더라고요. 그러다 최근 친구들과 셋이서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으로 뭘 먹지 고민을 하다가 이 오리고기를 먹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하필 그날 점심 때 먹은 떡이 계속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 앉아 있기로만 하고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주문하시겠어요? 네, 저희 오리고기 반마리만 주세요. 3명은 반마리가 안 됩니다. 제가 밥을 이미 먹고 와서 그런데 여기 있는 2명만 먹을 거예요. 아 참, 3명이 앉아 있잖아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직원분은 언짢은 듯 휙 가버리더니 잠시 후 물컵도 앞접시도 앞치마도 모두 2개씩만 줬습니다. 어쨌든 친구들이 눈치를 보면서 오리고기를 다 먹었는데요. 그런데 볶음밥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셋이서 반마리 시키면 밥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볶음밥도 못 먹고 식당을 나올 때까지 직원에게 진상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주 가던 단골 식당인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배신감에 화까지 나요. 제가 진짜 진상 손님 같아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직원입니다. 아줌마 3명이서 4인석 차고 앉은 다음 2인분 시켜놓고 셀프 코너 가서 왕창 가져다 먹고 우리가 장사 원데이 투데이에 하여간 진상들이 꼭 이런 제가 진상인가요? 묻더라. 진상. 너 오리지널 진상 동그라미. 들었어.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예요. 어머머머, 이 아저씨 진짜 웃겨. 수저를 갖다 줘야 먹지. 나 한 입도 안 됐어. 그리고 나 여기 몇 년 단골인지 알아? 단골한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니 장사가 안 되지. 팔이 날아다니는 거 봐, X. 자,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단골 식당에 가가지고 3명이 갔는데 2인분 시키는 것 조금 어렵긴 합니다. 뭐냐면 보통 카페 같은 경우에는 1인 음료라고 써 있지만 식당 같은 경우에는 3명이 가도 5인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골이고 그러면 이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더 친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 직원이 소탐 대실 아마 사장이라면 안 그럴 텐데 직원이나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직원에게 교양을 시켜갔대요. 이거 진짜 3명이 가서라도 2인분 먹을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따지지 마시고 장사를 하시려면은 서비스 정신이 좋아야 됩니다. 박 변호사님. 아쉽습니다. 뭐 사실은 어떤 지침도 있을 수 있고 직원은 또 사장 지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이제 항상 손님으로 가는 입장에서 보면 예. 저런 경우 진짜 밥맛이 뚝 떨어지고 다시는 저기 안 갈 것 같거든요. 아쉬워서 저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매우 아쉽다.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저도 많이 아쉽네요. 사실 저 같았으면 이런 경우에 고기는 고기대로 먹더라도 둘이 나중에 볶음밥 같은 경우는 저 3분씩 조금 드시라고 맛이라도 보시라고 좀 넉넉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2명도 반드시 저 식당 갑니다. 오히려 진짜 손님 놓친 거예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어떻게 말씀하실래? 만약에 처음에 좀 제가 오늘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잘 많이 먹지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신 거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밥을 먹고 왔다고 했고 근데 또 제가 혼자서도 오리 반마리를 가끔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둘이서 반마리만 시킨 거는 좀 너무 적게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예. 본인 기준으로 식단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는 반마리 시키고 3명 먹을 때도 있거든요. 저희 실제로. 집 사람들이 대식가라서 제 예. 기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채팅창엔 말이죠. 전부 다 동그라미입니다. 진상이 맞는 것 같다. 민들레 홀씨님은 진상 맞아요. 저런 때는 조금 먹고 포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의와 의리가 승리한다님께서는 이 식당에 융통성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예. 지금 채팅과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예. 연예인 삼촌이 좋아요 좀 눌러줘. 아무것도 안 올렸어? 16세 미만은 기본으로 비공개 계정임.
그래서 팔로우한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어? 너 정말 안전에 철저한 녀석이구나. 안심의 진심.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마시니까 빠르다. 감기엔 판콜. 이른 아침에도 추운 날씨에도 힘들어도 나는 움직인다. 세상 좋은 건 움직여야 만날 수 있으니까. 콜핑이면 충분하다. 좋은 건 문 밖에 있어. 누구 왔어요? 광고를 해라 그냥. 올겨울 당신을 찾아온 랍스터 크로스의 선물. 랍스터 컬렉션. 오직 서브웨이에서만. 지난 8월 서울의 한 도로 전봇대 옆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방치된 지 1시간 반이나 흐른 상태였는데요. 얼굴을 크게 다쳐 피를 흘리고 있던 이 여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까지 입었습니다. 이 여성의 가족이 확인한 그날의 CCTV 영상 속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앞서 보신 영상에 이 피해 여성 가족과 저희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피해 여성 언니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지난 8월 19일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이 동생이죠. 동생이 강남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아마 대로변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만취한 상태에서 약간 쓰러져 있었는데 당시에 옆에 지나가던 흰색 SUV 차량이 있었다고 지금 오네요. 합니다. 그 차가 다가와서 그 차를 이제 올라타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언니 얘기에 따르면 탑니다. 이 운전자하고 이 여동생 전혀 모르는 사이고 이렇게 태우면서 20분 정도 간 뒤에 한 도로에서 정차해가지고 시동을 끄고 멈춥니다. 차량 쪽에 CCTV 영상을 좀 보면요. 운전석에 있는 남성의 손이 조수석 쪽으로 향하는 모습도 있고요. 여동생을 추행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술에 취해서 의식을 없는 여동생을 차에 태워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저 차량 안에서 벌어졌던 그 상황 봤더니 지금 나올 텐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차 안에서 운전자가 조수석을 향해서 막 팔을 막 움직이는 저 모습은 AI로 살려낸 범행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그 뒤에 벌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추행을 하고 나서 차에서 내린 남성이 조수석에 있던 여동생을 끌어내리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여동생이 비틀거리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얼굴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흐르는데 이 남성 이거를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동생을 길가로 질질 끌고 전봇대 옆으로 갑니다. 자, 이때 마침 순찰차가 지나갔대요. 그런데 이 남성은 마치 지금 질질 끌고 전봇대로 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마치 일행인 것처럼 순찰차가 지나가니까 의식 없이 축 늘어진 여성의 옆에 있다가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1시간 반가량 길에 방치돼 있던 지금 여동생. 순찰차가 오니까 마치 일행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차를 보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가고 나서 현장을 혼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1시간 반가량 길에 방치돼 있던 여동생 결국 행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에 넘겨졌는데요. 이후에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뒤늦게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2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을 정도였답니다. 언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갔죠. 생각 위독하다고. 네. 뇌수술 한 번 했고, 그러니까 머리를 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안아골절 때문에 왼쪽에 얼굴 뼈 맞추는 수술을 좀 했고요. 안구가 튀어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거는 가망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선은 눈은 어쩔 수 없으니 목숨이라도 건진 걸 다행이다 생각하자라고 했던 게 의사분 말씀이었거든요. 팀장님, 머리를 열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 언니의 말에 따르게 되면 여동생이 술 전에 의식이 있었지만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으로 해서 2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왼쪽 눈은 사실은 시신경이 손상돼 가지고 시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하고요. 결국 설 달이 지난 지금 여동생은 지금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몸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병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뇌전증 때문에 앞으로 1년 정도는 사회생활이 힘들다 그렇게 말을 했고, 이로 인해서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몸도 몸이지만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서로 사고 뒤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아무튼 참 시력도 상하게 되고 많이 몸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자, 부질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자, 그럼 그 남자, 그 남성 누굴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미스터 고가 누굽니까? 이 사람 자꾸 보니까 유명 연예 기획사의 임원이었고요. 성이 고 씨였기 때문에 미스터 고라고 저희가 붙인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홍콩에 이 본사를 두고 있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대표이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이었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이 고 씨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임합니다. 개인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개인 문제가 아니라요. 그 2023년에도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가 감옥에 갔던 겁니다. 어떤 짓을 했길래요? 자, 과거의 판결문을 좀 입수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이번 사건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의 방식의 세상에.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 새벽 시간에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성범죄인데, 똑같네. 요 보면요. 2021년 1월입니다. 20대 여성한테 밤길 위험하다고 하면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고요. 또 2022년도는 30대 여성을 태워준다고 한 뒤에 추행한 다음에 자택까지 따라가서 추가 범행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여성이 길에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병원 가서 유인한 다음에 자택까지 따라 추행을 하고, 2023년도도 30대 여성을 태워준다고 하는데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추행한 후에 나체 사진까지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범행 때문에 1심에서 징역 3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이 됐던 것 같고요. 피해자가 모두 5명이고 그 기간은 지금 본 21년부터 23년까지였습니다. 자, 2년간 살고 나와서 넉 달 만에 똑같이 그 짓을 또 한 겁니다. 자, 심지어 말이죠. 이 피해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너무나 기막힌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 언니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 동생을 데리고 경찰서를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알려주셨었거든요. 뭐 여자가 먼저 꼬셨다? 뭐라고 했지? 뭐 플러팅 해봐? 이러면서 남자답게 좀 해보라고 하면서 나 오늘 집에 안 가도 돼요 하면서 진술을 했대요. 근데 사실은 누가 아빠 버린 사람한테 플러팅을 해보라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쉬운 살이잖아요. 근데 그 전 사건들이랑 진짜 너무 유사해요. 완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피해자가 지금 전 사건 5명이고 제 동생까지 6명인데 이거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언니분이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얘는 지금 걸린 게 2번일 뿐이지 수십 번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피해자 언니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도, 이 사건 전에도 주변을 돌면서 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여성을 만약에 노렸다면 지금 현재 피해자만 노렸으라 해서 보장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자는 지금 준강제추행의 과실치상 혐의로 처음에는 경찰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2번을 신청해서 2번 다 기각이 됐어요. 사유가 저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직접 연락처를 알고 있지 않으니까 또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 보통 재범 위험성은 같은 피해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보셨어요?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 이게 무슨 연인 간의 폭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 영장을 신청했더니 이번엔 새로운 구속사유가 없다면서 또 기각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피해자 언니에 따르면 하필이면 영장 담당 판사 둘이 이 고 씨가 선임한 변호사랑 연수원 동기였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고요. 좀 전에 들으셨죠? 이 가해자 고 씨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했다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동생이 먼저 남자답게 해봐라.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 근데 아까 처음에 차에 탈 때부터 보시면 이게 걸음도 똑바로 못 걷는 여성이었잖아요. 그런 주장을 했다니까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고, 참 하여튼
적어도 이자가 지금 풀려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2배 이상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더 크게 다친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물론 구속영장을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구속영장에 어떤 징벌적인 의미도 있는 게 국민 법감정 아닙니까? 그렇죠. 구속이 증거인멸, 뭐 도주 이것도 뭐 중요한 거지만 저 정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저거는 구속시키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 법감정이거든요. 이걸 보고 저래도 뭐 증거인멸 아니면 누군지 모르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과연 법감정에 맞는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저 짓을 하고 지금 갔는데 어떻게 저 구속을 안 시킵니까?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진짜. 예,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손님으로 온 남학생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미용실 원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년 전부터 살뜰히 챙기던 학생이었는데 충격과 배신감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원장님이 평소 아들처럼 챙겨줬던 남중학생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자, 박 변호사님. 자, 2년 전에 인천에서 미용실을 개업한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남자 5명 개업하고 주로 찾아왔다고 해요. 또 이 남학생들 때문에 20여 명의 손님이 더 많이 와서 사실은 또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한 명이 한부모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에 쓰였고 살뜰히 좀 챙기기도 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처럼 잘 챙겼는데 지난 7월 그렇게 아끼는 이 남학생으로부터 인류애가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어떤 경험이었는지 제보자 이 여성 원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날 얘네들 머리 하러 왔니 했더니 머리 하러 온 건 아니래. 고양이 보러 왔다 그러더니 고양이는 안 보고 너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뒤쪽에서 계속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 내가 그날따라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가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긁으려고 딱 했는데 걔가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내가 보고 있는데도 내가 보는 걸 못 봤나 봐. 그러니까 내가 바로 쳤잖아.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밑에 보는데도 계속 촬영하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참 진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지난 7월 7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학생과 같이 고양이 보러 왔다고 해서 왔대요. 근데 와서는 고양이는 보질 않고 샴푸실에서 다른 손님이 이렇게 샴푸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손님 맞이를 해야 되니까 손님을 샴푸를 하고 있는데 다리 쪽이 간질거려서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글쎄 저 녀석이 휴대전화로 제보자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들으셨지만 너무 열중해서 제보자한테 들켰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처음은 아닙니다만, 처음이 아니라고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매번 그랬어. 이게 처음이야? 네, 처음은 아니고. 그치? 처음은 아니지? 네. 어제 찍은 거 지웠어? 네. 저희도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짧게 하고. 이거는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범죄야. 저는 이미 제 이름은 주인이고 관련된 사건도 있고. 아, 그랬구나. 싸워서 스무. 이 사람 샴푸할 때마다 거기 뒤 쫙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머리 자를 때도 뒤에 바짝 붙어 있어. 정확히 언제부터 그랬어요? 저희 가게 손해분 올 때부터? 올 때마다 그랬어요. 올 때마다 그랬고 이미 전력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 그 이야기 되면은 남학생이 심화 밑에서 휴대전화를 찍는 걸 보고 휴대전화를 발로 찼고요. 그때 남학생이 좀 피해 갔던 모양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CCTV를 가리키면서 다 찍히고 있어. 그렇게 했더니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여러 번 촬영한 뿐만 아니라 또 불법 촬영을 해가지고 소년원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또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이 있어가지고 소년까지 갔다 온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CCTV를 자세히 보니까
그 남학생이 불법 촬영하는 모습 또 자기 모습을 보니까 메스 꺾고 뭐 토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남학생이 사건 당일에도 샴푸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봐서는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기회를 노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저 남학생에 대해서 상당히 배신감이 들었던 것이죠. 네, 아까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한부모 가정이고 해서 유독 그 5명 무리의 중학생 애들 중에서도 유독 얘가 더 마음이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랑 비슷한 또래인데다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마음을 많이 쏟아주셨대요. 그래서 남학생이 미용실에 서너 번 왔을 때부터 저렇게 제보자 다리 옆에 딱 붙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도 아, 미용이 하고 싶은 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말리지 않았고 그리고 막 마음이 너무 쓰여서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걱정이 돼서 검색도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AI 답변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보호받고 싶은 대상에게 그럴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쓰여서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남학생이 병원에 갔다가 늦게 등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미용실 측에서 남학생을 따로 불러서 약을 챙겨줬다고 할 정도로 평소에도 굳이 머리를 자르러 온 게 아니어도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얘가 지금 뭐 제대로 사과를 했을까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죄송하다는 취지에. 근데 제보자가 봤을 때는 메시지의 어떤 진심이라든지 진정 어린 사과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면 뭐 죄송해요. 부모님 얼굴 못 보겠어요. 괴롭힘 당하다가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애들한테 말하지 말아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예, 그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아마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낌을 받았고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인류애가 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신뢰가 안 간다고 하고요. 아마 저 일 이후로 넉 달 정도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제보자 미용실 원장님은 그래도 어린 녀석이니까 하면서 계속 경찰에 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을 거듭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CCTV 영상을 본 큰아드님이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 자,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실 그 내용이 정말 뒤집어집니다, 진짜. 그러니까 일단 신고를 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의 말씀인 겁니다. 미성년자라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압수 자체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러저러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긴 했는데 그것만 해도 한 달이 넘게 걸렸고 내용을 포렌식 하는 데는 3개월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남학생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미성년자면 그럼 부모님이라도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전화를 했더니 그런 아들 둔 적 없다라고만 했다라는 겁니다. 참 황당하죠. 그리고 남학생이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데 피해자분이 이 재판에 관한 정보를 알려고 했더니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알려줄 수 없다. 아마도 이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제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는 건 맞는데 아무튼 제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막이 찢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고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서 이 사건 반장이 제보를 하신 겁니다. 얘는 지금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앞서 이 학생 붙인 그 CG 다시 한 번만 좀 올려주세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런 아들 둔 적도 없어요. 나 그런 놈 아들로 둔 적. 그럼 누구 아들인데? 그러니까 저게 뭐 어떤 도덕적인 어떤 다른 얘기 그것도 뭐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부모이자 법정 대리인이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다고 책임이 면하지지도 않고요. 그냥 아유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범죄가 일어났고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났으면 부모로서 법정 대리인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저런 말을 뭐 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책임을 져야죠. 저렇게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뭐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아닌 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아들이거든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방금 들으신 이 음성, 한 사설 응급구조센터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이 녹음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 이동하는데요. 그런데 구급차가 멈춰선 곳이 병원이 아니라 한 식당 앞이었습니다. 설렘 가득한 크리스마스가 누군가에겐 지옥이었는데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피해자는 노예였다입니다. 예, 5년 전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가해자의 잔혹함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이 사건 연구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하필이면 양 변호사님 크리스마스 날 한 남성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자,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보니까 어느 식당 앞에 세워진 사설 구급차 안에서 그 안에서 한 남성이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의 대상이었던 남성은 이미 사후광직까지 와서 사망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사람이 사설 응급구조단의 단장 김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후광직에 온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CCTV를 좀 확인해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게 이 김 씨가 처음에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운 뒤에 병원으로 간 게 아니라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구급차를 세워다 두고요. 그리고 바로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했던 겁니다. 무려 7시간 넘게 방치했다가 신고한 다음에 사후광직이 왔는데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실 신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들으신 것처럼 이미 숨을 거두고 사후 경직까지 온 시신을 방금 숨진 사람처럼 하나, 둘 심폐소생술 연기까지 했. 자, 이 남성 김 씨 뭔가 구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수상하죠. 피해자가 직원으로 있었던 이 사설 응급구조단의 대표는 김 씨 아내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표가 이 김 씨였다고 하는데요. 자,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날에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다리를 몇 번 차긴 했다. 하지만 아까 전에 그러니까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뒤에 숨졌다. 그러니까 때렸지만 그때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가해자 김 씨와 동갑이었던 피해자는 2017년부터 이 업체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사망하기 이틀 전인 12월 23일에 피해자가 구급차를 몰다가 병원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이 스스로 병원 측에 이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김 씨, 가만히 있으면 안 걸릴 걸 왜 말했냐며 격분했고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구급차가 접촉 사고가 나서 그걸 병원 측에 알렸더니 너만 입 닥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 왜 사서 그걸 이실직고를 하느냐 하면서 폭행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이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낀 동료 직원이 급히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당시 끔찍했던 상황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2시, 12시. 연기. 일어나. 일어나. 차니까 뒤로 넘어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입에 거품 물리고 눈이 뒤집히면서 기절을 하더라고요. 자, 이 당시 사건 발생 때도 저희가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폭행이 무려 12시간 동안, 그러니까 정말 반나절 이상 계속 폭행이 이어졌다. 맞습니다. 그것도 무려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오후부터 시작해서 계속했는데 두 사람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갑입니다. 동갑 내기인데 무슨 아주 복종하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급소를 계속 수차례 가격을 했고요. 중간에 탁자에 머리 부딪히는 바람에 거품 물고 기절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 상황이 되자 이 가해자 김 씨가 다른 직원들 모두 퇴근 나가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30분 뒤에 피해자가 의식을 찾았어요. 이때 또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까 쓰러진 거 그 연기 아니야? 이 모습이거든요. 조롱을 하면서 또 이 영상을 다른 직원들한테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오후 1시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날 밤 새벽 1시까지 12시간 동안 폭행을 멈추지 않고 자기들은 중간에 또 배고프다면서 치킨을 또 시켜 먹기도 하고 이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잠을 자러 갔고요. 피해자는 결국은 9시간 넘게 방치가 됐는데요. 이 몸에는 뭐 하상 자국도 있었다고 하고요. 결국은 다발성 손상으로 성탄절 오전 10시 30분에 사망했습니다. 자, 응급 구조사로 늘 성실히 일해왔던 이 피해자. 하지만 그 이면엔 끔찍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동료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시죠. 때리고 나면 이제 신고할까봐 이제 안 보내고 집에, 이게 감금이죠. 자기들도 안 가고 사무실 같이 자면서 땅 파라고 이제 시켰는데 고객사에 꺼먹더라고. 땅 파라고 시켰더라고요. 심부름을 제대로 못한다고 좀 막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노예처럼 돌방이 튄 걸 가지고 본부를 통째로 갈아버리겠다 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서 가족을 대상으로 두고 네가 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걸로 인해서 니네 가족을 흔들겠다. 자, 김은배 팀장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저렇게 꼼짝하지 못했을까? 그렇습니다. 가해자 김 씨가 피해자한테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한 것 같긴 한데요. 처음 그 피해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구급차를 볼 때 작은 흠집을 냈는데 그걸 과도한 치료비로 규정을 하면서 채무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소한 일수 때마다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폭행을 이어갔던 것인데요. 그리고 사고비 변제를 요청하면서 월급을 44만 원까지 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는 해군 부사관 출신이기도 하고 체격이 한 100kg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장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가해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는 군대와 같다. 그러니까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에 있는 상관이야. 상관 말을 들어.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이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했던 것이고 이 폭행은 2019년부터 더욱 심해졌는데 일주일에 3차례 이상 거의 상습적 폭행이 이어졌지만은 이 피해자는 거기에 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그 가해자가 폭행하는 대로 그냥 순응하고 피해만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악마 주변엔 조력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바로 업체 대표였던 김 씨의 아내와 업체의 여성 본부장이었는데요. 이 김 씨 폭행 등 전과 10범으로 과거에도 직원을 폭행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피해자가 막 도망을 가려고 하면 붙잡기도 했고요. 또 폭행할 때 겉옷을 벗기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 씨의 아내는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이 드러날까 봐 출근한 직원들을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25일 크리스마스에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운 뒤 7시간 동안 증거를 없애고 다녔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 김 씨 교도소 가면 담배 끊겠다면서 이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이 현장 CCTV도 삭제하고 피해자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하고 이렇게 완벽한 은폐를 시도한 이들. 폭행이 벌어지던 24일에는 신규 직원 채용 공고까지 올렸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자들은 어떤 법의 처분을 받았습니까? 초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찰에서 처음에 상해치사로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상해치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사망을 시킨 게 아니라 계속된 폭행 상해 끝에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유로 살인이 아니라고 상해치사로 봤는데 경찰이 도저히 이해가 피해자 측에서 도저히 못 받아서 동생이 국민청원까지 올렸고 결국 검찰에서 이걸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는 살인죄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법원에서 보기에도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걸 폭행을 해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뻔히 알고 있었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할 수도 있는데 구해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치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죄질도 안 좋고 그래서 징역 18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이거 안 받아들이고 또 항소, 상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모두 기각돼서 확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본부장과 아내, 조력자들 있죠? 각각 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다 나와서 이 방송을 보고 있겠군요. 예, 사건연구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도로에서 경찰들이 교통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형 트럭이 경찰들을 향해서 다가오는데요.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온 트럭에 경찰들 황급히 뒤로 도망을 칩니다. 갑자기 왜 틀어? 자, 앞선 상황으로 가볼게요. 차량들이 경찰을 피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나란히 줄지어 가고 있는데요. 검은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앞차 빙그르르 반바퀴 돌아서 대형 트럭과 부딪히고요. 갑작스러운 충돌의 여파로 대형 트럭이 경찰들 방향으로 급격히 틀어졌던 겁니다. 다친 사람은요? 다행히 경찰들 모두 다치지 않았고요. 사고 차량의 탑승자들도 아주 작은 부상들만 입었다고 하는데요. 비상등이 보일 때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차가 슝슝 달리는 도로 위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저 파란 통을 든 남성 보실래요? 훅 불을 뿜습니다. 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무슨 격투 게임에서나 보이는 건데 불을 내뿜는 남성이 상대방 잠시 주춤거리다가 다시 맞서려 가는데요. 다 남성은 파란 통에 들어있는 무언가 마시더니 또 막대기에 불부터 막대기에 후 붙으면 야, 불을 이거- 내뿜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옷으로 불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저거 어떻게 이깁니까? 불리한 싸움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 무슨 마술쇼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요. 두 사람은 팽팽한 결투를 이어가다가 불을 뿜던 남성이 먼저 쿨하게 사라집니다. 아니 길거리 싸움에서 불을 내뿜어. 이거 어떻게 진짜 게임 속 한 장면이 그대로 거리에 나왔네요. 박 변호사님. 용입니다, 용. 아, 예. 불 뿜는 용 같은 저런 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가야 돼요. 저걸 어떻게 이기면. 입니다. 도망가는 게 제일 좋죠. 저거는 불을 하고 싸울 게 아니에요.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끔짝끔짝 무언가를 열심히 옮기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옮기고 있는 그 정체는 놀랍게도 집이었습니다. 예, 집을 통째로 자 열린 창문 사이로 살랑살랑 흔들리는 커튼 아래로 힘을 합친 남녀가 나무로 만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다 옮기고 나면 이제 떨어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걷어냈던 지붕 기와를 차곡차곡 쌓는데요. 한 명 한 명 기와를 주고받고 쌓는 모습 참 능숙해 보입니다. 왜 저러지? 그런데 이렇게 희한한데 사람 힘만으로 나무로 지은 집 전체를 옮기는 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옮겨주는 전통이라니 이거 인심이 따뜻한 거 맞죠? 팀장님 이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좀 인간 기준기네요.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예. 나무가 너무 튼튼합니다. 옮겨도 부러지질 않네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예,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개 한 마리가 온몸을 흔들면서 낑낑거립니다. 개 몸에 잔뜩 달라붙은 거 다름 아닌 아이고. 끈적끈적한 타르인데요.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이 되면서 저 도로에 옆에. 네, 타르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개가 공경에 빠진 건데요. 누가 좀 도와주라. 개를 발견한 남성이 손을 쭉 내밀어서 당겨보는데 잔뜩 굳은 타르 때문에 구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찐득찐득해서요? 네, 찐득하니까요. 또 다른 남성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소방대원들도 서로 힘을 보탭니다. 바닥에 발판을 깔고 다리를 조심조심 떼어낸 다음 아유 고통스러워 아프겠다. 보이지만 그래도 다행히 개를 구조하는데 성공하는데요. 다행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친 덕분에 개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아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이들 정말 일상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 변호사님 준비하고 있죠?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예, 그런 느낌.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